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케이스 수학학원의 황교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24일 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비 중일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강의를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다시 검토를 조금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이제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1부, 2부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명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고입과 대입에 대한 입시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법과 우리 학원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 같은 경우는 입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대입과 고입에 대해서를 보면은 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이제 내년부터 많이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고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겠지만은 과거 영재고 입시에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입시에서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중요한 부분은 항상 그렇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분석 중에 하나인 내신 성적 관리,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목분들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올바른 수학 학습법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뭐냐면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모든 입시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구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현재 고3 아이들이 44만 5천 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학 1학년 아이들이 50만이었는데 현재 고3부터는 지속적으로 40만 중반대로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지원하는 경향 같은 경우를 본다면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그 28일이에요. 28일인 건데 오늘 밤이면은 현재 2021년도에 고입 수시 지원이 다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되는데 현재 지원한 경향을 파악을 해보게 되면 학생 수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대학의 경쟁률도 일정 부분 감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집계는 덜 됐지만은 현재까지 한번 쭉 추세를 보게 되면은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의 감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흐름상에서의 주요 대학에서는 경쟁률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수의 변화로 인해서 저기 지방대라든지 저기 조금 그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이 경쟁이 되게 좀 약간 치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45만 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초6 같은 경우는 43만 제일 작은 인구수가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이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구의 흐름 상태에서 입시의 관점을 좀 볼게요. 자, 입시의 큰 흐름 속에서 초6까지와 초5부터가 입시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입시라는 건 뭐냐면 입시가 뭡니까, 어머님들? 그렇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선발해 나가는 과정이 입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볼 건데 능력이란다면은 그 아이가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을 얼마나 아이가 이수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한 건데, 자, 2015 개정 교과는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되겠죠. 이 교과목은 현재 우리 예비 중1 아이들까지 초6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초5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일정 부분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고교학점제 첫 도용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다 예상이 이 개정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시 일로 돌아와 가지고요. 현재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과정의 마무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과정의 마무리를 한다면 뭐냐면 마지막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선배들이 했던 그 길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나의 전략을 충분히 잘 세워서 대학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비 중1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도 마지막 입학 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목 선택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은 이런 건데 갑자기 수능이 또 확대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선배들의 길을 잘 본다면은 우리 예비 중1 아이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가 선택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학종도 학종이지만은 현 입시 상태에서 선배들의 로드맵은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에 일단은 포커스로 두고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학종은 학종대로 뭐 어떤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신 관리와 그 수능을 대한 심층 교육이 되게 중요하구나가 일단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초6이 되겠죠. 초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부분인 건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건 제가 차차 그 이후에 좀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관건에 크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신에 대한 과목들이 성취평가제로 바뀔 거냐 이겁니다. 성취평가제는 뭐냐면 모든 과목의 등급을 A, B, C 세 단계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 학생 중에서 4%까지가 1등급 이렇게 퍼센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A, B, C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 학생이 다 A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몇 점 이상이면 다 A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성취평가제가 돼버리면은 현재 가지고 내신 체계가 많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과목까지 전 교과를 다 성취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범위는 상대평가할 것이고 어느 범위는 절대평가할 것인지를 이거를 아직까지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딱 한번 보고 판단해버리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번으로 아이를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횟수를 2번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냐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뭐 객관식, 단대평으로만 출제하고 있겠지만은 좀 서술형으로 좀 많이 가자 혹은 주관식으로 확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변화 또한 고교학점제 상황에 맞게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냐면 학종에 대한 변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변화가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간다는 의미는 학종이 확대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학종이 지금처럼 이게 범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은 조금 더 객관성을 보유한 채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IB입니다. IB. 이 IB라는 말을 요즘에 조금씩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학력을 위해서 스위스에서 만든 어떤 이제 교육 과정이 되겠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IB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충남에 있는 삼성고, 경기외고, 뭐 외국인 학교 등등 여러 학교에서 이미 IB 교육과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아직까지 IB 전형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차차 IB 전형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각의 근거가 뭐냐면 현재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에서 IB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뭐 내신 성취평가제라든지 수능 학종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IB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과정에 이 IB도 일정 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 초5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두고 있는데 아직 뭐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죠. 우리 현재 요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 중1 아이들, 현재 초육 아이들이 어떻게 입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제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비 중1에 대한 대입은 현재 그렇죠. 우리 고2 아이들의 대입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은 저희가 9월 3일인가요? 했는 예비 중1 설명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요 키워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1 아이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바로 학생부 교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학교 내신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면은 자, 이때 2022년도에 적용될 입시의 키포인트가 네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는 거예요. 이 교과 전형이라 하면요.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뭐냐면 순수하게 고등학교 내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내신 플러스 면접, 내신 플러스 서류가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대학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다 뭐냐면 학생부 내신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학력 등급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 이상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 인원수는. 뭐냐면 내가 다른 걸 다 못하더라도 학생부 내신만 잘 나온다면은 주요 대학에 갈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방에 있는 별로 뭐 이렇게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에 있든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내신 받기 엄청나게 빡신 고등학교에 있든 관계없이 내신만 잘 나오면은 상위권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0% 뽑아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를 40% 확대하라고 했죠. 정시가 40%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든지 혹은 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뽑지 않고 그냥 정시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수시에서 내가 만약에 10명을 뽑고 싶은데 8명만 뽑고 2명은 안 뽑을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2명은 고스란히 정시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시 2월이 있는 인원인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매년마다 5에서 7% 정도의 2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강에서 나와 있는 처음 모집하는 인원수가 40%인 경우에는 보통 45에서 47%까지 이렇게 수시 2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시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크다는 말이 되겠죠. 정시로 대학을 참 많이 뽑습니다. 뽑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교과 10% 아이들도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어느 대학 갈 건데 내신이 내가 1.5등급이 나왔지만은 수능 최저가 안 되면은 합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매우 중요한 파워가 있다. 현재 우리 중1은 그렇습니다. 예비 중1은.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가 됩니다. 똑같은 100이라는 인수를 뽑고 있는데 이거 두 개가 확대됐으니 당연히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 육박했던 종합 인원수가 한 30%까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1.5등급 정도 받는 친구도 있고 한 2.0 받는 친구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1.5등급 받는 친구들이 가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교과로 오셔서 그렇습니다. 2.0 정도 받는 아이들이 갈 대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 2.0 나왔다 하더라도 비교과 영역을 잘 챙겨가지고 준비한다면 1.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공계 정원 확대. 내년 입시부터는 약대 인원수가 확대가 됐습니다. 약대 인원수가 1,300, 400명 정도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약대를 3,000명이라고 설명드린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약대 정원은 1,300에 1,400명 정도 인원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AI 학과, 빅데이터 학과 같은 이제 신설 학과들이 생깁니다. 이게 기존의 정원은 그대로 두고 신설로 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아마 또 의대 정원 확대도 부분 같이 가서 한 3,000명 가량 정도 이게 확대가 된 거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약대로 3,000명이라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증정하겠습니다. 이공계 정원 총괄 확대 인원 자체가 2,000명 후반 3,000명 가량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이공계 상위권에 있는 모집 학생 수가 약 3,000명 정도 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그렇죠. 이과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여지 폭이 더 넓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과 전형을 제가 좀 더 볼게요. 요거는 뭐죠?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2022년도 올해 입시, 내년 입시가 되겠습니다. 입시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이 줄어들고 교과와 수능이 확대가 되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잘 보시면은 2022년도에 서울권 대학교, 즉 이제 이렇게 좋은 대학 쭉 선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이라 한다면은 스카이와 서정한 라인, 요 6개 대학을 우리가 일단은 가장 많이 선호도가 높죠. 그 다음에 중경, 외시, 상위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동, 홍수까지 우리가 이제 중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뽑는다 그랬죠. 자, 그 인원수에 대한 누적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열흘에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경우가 한양대까지가 2,215명이 되고요. 서울시립대까지가 3,652명이 되고요. 홍익대까지가 4,627명이 됩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시기에 근데 뭐 어쩌라고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의미를 잘 볼게요, 한번.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요 그래프를 잘 볼게요. 이 그래프는 자, 요 데이터는 자, 여기 종로학원 하늘교육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본 데이터가 되는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 순으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항상 1등급이라면은 1.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보통 안 그래요. 고등학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아이가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으로 독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과목은 1등급, 어떤 과목 2등급 이렇게 막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평균 등급으로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을 때 보니까 1.5등급인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대략 한 1.3% 정도가 1.5등급을 받더라라고 종로 하늘교육에서 한번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등급은 한 1.7% 정도, 2.0등급은 한 3.6% 정도 아이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인원수를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요 인원수가 바로 뭐냐면 202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1.5등급에 들어올 아이들 인원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3%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1.6등급은 5,831명, 2.0은 12,348명, 2.5등급 25,726명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볼게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까지 선발 인원수가 2,215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한번. 전국적으로 4,451명이 1.5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원은요, 특목고 포함되어 있고, 과거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원수는 일부 애들은 수능을 볼 것이고 일부 애들은 학종도 가겠죠. 그거 고려하지 않고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요 대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쓰겠다 한다면은 이 경쟁률이 2대1 가량 2대1입니다. 2대1 정도 수준인 거예요. 2대1인 건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겠죠. 그거를 감안해 버린다면은 아마 요 1.5등급이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한 거의 요 대학교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1등급 1점 몇 대 1인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경우에서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고의 내신 등급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대학 라인이 그냥 안정적이 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한번. 자, 2.0을 본다면 이게 현실적인 등급이 되겠죠. 2.0은 12,348명이 됩니다. 요 인원, 얘네들이 만약에 요게 쓴다고 한다면 경쟁률이 약 6대1 가량 뭐 한 5점대 후반 가량 될 겁니다. 근데 요 아이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경쟁률은 한 4대1 가량 정도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보면 경쟁률 자체가. 만약에 서울시립대까지 갖고 본다면 이 경쟁률 현재 지금 요 두 개 비교했을 때 한 4대1 가량 될 것인데 실질 경쟁률은 아마 그렇죠 2점대 후반 정도 경쟁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까지가 상위 10개 대학으로 보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뭐 대학 선호도 부분에서 10개 대학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10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고교 내신이 2.0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요게 된다면은 사실은 대학교 입시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정말 편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안 되는 경우를 한다면은 만약 이 정도급인 경우에는 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뭐 그냥 정시로 가볼까? 아니면 내가 비교과를 잘 챙겨가지고 한번 종합을 노려볼까? 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도 요 대학 라인으로 가기 위해서 정시를 내가 좀 더 할까? 학종을 내가 좀 더 할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최소한의 대학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현재 예비 중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일단은 먼저 잘 받아두는 것이 나의 최후의 입시 보루라는 겁니다. 입시 보루. 이 안은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학종, 정시 고민을 일단은 잠시 멈추시고 내신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의 학습 태도와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잘 세우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원에서 학종과 수능을 대비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 볼게요. 한번 이제 광명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 광명시 각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등급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건데 광명북고 학생 수가 있겠죠. 그 중에 1등급 4%면은 13명, 2등급 이렇게 이쪽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1등급 아이들은 전체 광명고에서 81명, 되게 많네? 2등급은 219명, 되게 많아 보이긴 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각 등급군으로 끊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광명시 아이들을 볼게요. 한번. 광명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3,083명이 현재 있고요. 예비 초6 같은 경우 초5 같은 경우는 3,192명입니다. 초5가 좀 더 많죠. 전국으로 본다면 초가 작은데 광명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요 인원 정도 수준, 즉 약 3,000명 근방입니다. 3,000명 근방. 광명시 한 학년이 현재 지금 저는 3,000명이라 보고 있습니다. 3,000명 근방에서 이 등급이 이제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이 모든 과목을 독식하지는 않는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1.0에서 한 1.2 사이 아이들은 광명에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 등급은 전교 1등이라는 건데 전교 1등도 이렇게 등급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등급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술적으로 본다면 딱 한 명 나와 있긴 하죠. 하지만 아마 이 정도는 광명에서 하면 한 3명, 많으면 4명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등급 아이들은 경우는
토탈 다 합쳤을 때 뭐 북고 4명, 수하고 4명 다 합쳤을 때 한 27명 정도가 광명 3,000명 중에서 1.5등급 이내 들어올 거로 하고 있고요. 2.0 같은 경우는 74명이 됩니다. 74명. 74명이 현재 지금 광명시에서 2.0 등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준에서 2.0 이내 정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명 3,000명 중에서 70명대 등급이 순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요거 나오는 게 먼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은 제가 보기에 요 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성실함이 유지되는 아이들이 이 등급이 나와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이들, 학습 태도가 잘 지켜진 아이들이 이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비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공부도 공부겠지만은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오늘 계속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요, 현재는 자사고 특목고가 외부로 나가죠. 그래서 남은 아이들, 광명시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예비 초 6부터는, 현재 초 5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비 중1 아이들은 그게 마지막 세대가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제도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게 약간 줄어듭니다. 지원하는 경향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광명에 남아 있을 겁니다. 특목고 외부로 나가는 아이들이. 근데 매년마다 외부로 나가는 아이들 학생 수가 보통 100명 정도면 100명. 100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과고, 영재고 보통 이제 5명에서 7명 사이 되고요. 그다음 대부분 다 한 90명 정도 내외가 자사고 외고 수준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한 90명에서 한 95명 사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뭐냐면 내신의 경쟁률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구나가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이런 현상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난 현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체계에 맞게끔 대학교에서도 입시 요강을 조금 바꾸긴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뭐 차차 갈 부분인 거고, 지금은 내신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대학교 입시에서의 큰 흐름이 될 겁니다. 내신을 2.0 이내로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된 상태에서 정시와 그다음 학종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성실한 자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관리. 초등학생 아이들 얼마나 자기관리를 되겠냐라고 반문이 가능하시겠지만은 이게 뭔가 특별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실한 자기관리를 한다면은 현재 아이가 하고 있는 학원 숙제, 학교 숙제, 자기주도 독서 같은 경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간 계획표를 잘 세워서 하나씩 하고 있느냐,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거창하게 할 거 없이요.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을 충분히 스케줄을 세워서 잘 이수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과학고 영재고 부분이에요. 자, 과거 영재고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율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지나가긴 하겠습니다만 고입에서 변화가 가장 예상이 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도에요. 2019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그런 큰 이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이슈 맞춰가지고 이제 특목고 자사고 폐지, 그 다음에 고교 블라인드와 자기소개서 폐지,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너무나 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과거가 묻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 영재고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재학교 지필평가가 폐지가 됐고요. 자, 두 번째가 입학 전형에 대한 고교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세 번째가 지원 시기를 동일화시키겠다. 하나도 큰 이슈가 되는데 세 개를 동시에 다 진행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가 되는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필평가를 폐지하겠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의미는 이겁니다. 현재 영재고시는
1단계 서류, 2단계 지필평가, 3단계 캠프로 진행됩니다. 보통 한 학교당 경쟁률, 지원하는 경쟁률이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금방 왔다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필평가가 2단계까지를 딱 보게 되면은 3단계 가기 전 단계에서 모집하는 배수가 1.5배수에서 2.5배수 정도 남겨두고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재고 입시는 지필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지필평가를 폐지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필평가에 준하는 뭔가 선발 기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선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발에 대한 기준이 바로 지금처럼 문제를 풀고 맞추고가 아니고 뭔가 다른 형태로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바로는 아마 현재 지금 과학고에서는 지필평가가 없죠. 과학고는 어떤 교과형 질문을 면접형으로 다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가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할 때 시험이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없는데 대신에 관찰 추천제라는 게 있어요. 추천제를 통해서 아이의 그거를 상황을 좀 보고 선발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형태의 영재고 선발 입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영양평가 실시한다. 요건 뭐냐면요. 대학교에서도요. 항상 영양평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이상으로 출제한 것이 없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즉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시험 볼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과거까지 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영재고까지. 그러면은 그 영재 과거 시험이 흔히 요즘에는 뭐 올림피아드 문제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잘 보시면은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끼워 맞추면 사실은 중학교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는 문제를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겠다. 어렵지 않기보다는 조금 사고력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보겠다. 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영재고 지원 시기를 동일화하겠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요, 영재고 입시가 4월에 검토를 접수를 하게 되고 5월 달에 2단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캠프에서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다 정리가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 달에 다 요강이 이게 입결이 다 정리가 됐죠. 그 이후에 8월 중순부터 다시 과학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정기 모집 고등학교인 과학고에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만 하라 이겁니다. 영재고하고 지원 시기를 동일화하겠다. 자, 근데 보면은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 부분인 건데 요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 건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과거 영재고를 쓸 때 영재고 위주로 쓸지 과학고 쓸지를 잘 판단하겠죠. 그럼 이제 뭐냐면 그 영재고가 무엇인지 과학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영재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게 다 대학교처럼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과학고는 이제 2년을 가게 되면은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을 통해서 대학으로 바로 한 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기간 동안 2년은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는 이과 성향을 보고 지원하면 되겠는데 아마 중복 지원이 허용될 거기 때문에 영재고 쓰고 과거 쓰고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뭐냐면 그 2020년 5월 달에 수학 교육 종합 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걸 해서 잘 보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을 하는 게 현재 우리가 GED 기반으로 하는데 GED 기반으로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통일해서 한번 그 아이들을 관리하겠다 차원인 거고 보시면은 이제 이겁니다. 2022년도까지 수학 연재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영재원 진학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개발해서 23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영재원만 그런 건지 영재고까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필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이미 다 예전에 2000년 초반에도 과학고 입시할 때 어떤 매트릭스로 다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완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한 중1이나 아니면 현재 예비 중1, 초6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6 아이들, 예비 중1 아이들이 영재고를 준비하겠다는 친구들 있으면은 바뀐 입시로 적용될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두고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개선 방향은 2000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어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요구어에 대해서만 설명회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미 바뀌는 예상이 되어 있고 바뀌는 방향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모를 뿐인 거지 방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영재고과학고에 대한 공부하는 방향성은 지금처럼 올림피아드, KMO, 과학올림피아드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의 총량이 그쪽에서 만약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그쪽으로 한 50% 중납 두고 50%는 어떤 아이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방향으로 넘어와야 돼요.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ED 기반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들을 학교로 가져오는 작업들, 독서력, 진로 관련된 부분 활동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지만이 영재고 과고 입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중학교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형 탐구 활동을 많이 하면서 탐구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 활동을 몇 개 하면서 얼마나 깊이를 가져갔느냐 깊이를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책도 많이 보고 도전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뭔가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몇 개 작게 하더라도 깊이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고입이든 대입이든 면접에서는 어떤 특정한 활동의 깊이를 보는 게 관건인 거기 때문에 깊이를 가져야 돼요. 깊이를. 그 다음에 이 깊이가 어떤 수학과 융합, 독서 활동을 통해 충분히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영재고 입시, 과고 입시에 조금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아까 제가 이제 고입이든 대입이든지 간에 현재 예비 중1, 예비 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건은 학교 활동에서 성실히 내신 관리를 하라. 학교 활동에서 충분히 학생부 관리를 하라.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전에 이제 각 광명시 이사 가시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명에 계속 가실 분들은 광명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광명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좀 해드리고요. 근데 이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저는 이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고요. 이걸 하려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 알림이에 대해서 다 봅니다. 학교 알림이를 아시죠? 그게 뭔지? 예, 알림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내신 어떻게 한다, 뭐 같은 게 많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다 뜯어봅니다. 그걸 다 보게 되면은 학교의 큰 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알림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그걸 제가 또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큰 틀과 디테일을 다 봐서 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되게 바쁩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목고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중고등 아이들한테 어떤 길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설명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특목고라든지 혹은 뭐 그런 걸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개별적인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할 때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한 분석은 내신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 먼저 아까 이거는 학생 교과 전형이 내신을 되게 잘 받으려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한 2.0 받기 위해서 중학교는 어떻게 공부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수학 성적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 1학기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조금 작년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중간고사는 다 아예 없었고요. 이제 기말고사로만 가지고 지필평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들이 있습니다, 비중이. 보통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6대 4의 보통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높아졌죠. 80도 있고요. 이게 좀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지필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고요. 안사 같은 경우만 조금 아직 수행이 약간 높은 편이긴 하고 나머지는 다 지필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한부 같은 경우만 2학년, 3학년이 약간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3학년은 특히나 지필을 좀 많이 보고 있죠. 요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학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중하로 나누었어요. 근데 학교 시험 보고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이 상중하에 대한 선택한 기준은 그냥 저희 학원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나눠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객관적이지 않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각 학교에서 상중 난이도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인가? 올해 보시면은 이 퍼센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많은 경우는 한 80%에서 작게는 이렇게 약간 작은 비율도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중이 약간 낮다는 말은 문제가 쉽다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중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빛가온이 조금 더 이렇게 낮은 편이긴 한데 약간 전반적으로는 중3이 중2보다는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 빛가온은 그냥 올해만 이런 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해 2020년 3학 1학기 성적이 분석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난이도가 되구나 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적에 대한 부분. 요 성적은 뭐냐면 일단은 학교마다 작년 2학기가 되겠습니다. 2학기 1학기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 수학 성적이 되는데 전체 학생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고 성취도 A는 90점 이상인 아이들 비율입니다. 퍼센트. B인 퍼센트, C, D, E 퍼센트가 됩니다. 요거를 이만큼이 현재 학교 알림이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가 됩니다. 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등급이 있겠죠. 원래 중학교는 등급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등급이 없지만은 한번 4%, 11% 아이들이 한번 이거를 나눠봤어요. 한번 이렇게. 요거는 통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가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얘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예쁘게 만듭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러는 건데 얘 가지고 우리가 4% 아이들이 몇 점인지 11% 아이들이 몇 점인지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해 보니까 4% 아이들은 광문중 같은 경우는 100점이 된다. 그 다음에 11% 아이들은 97점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 된다면 100점이 나와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97점이 컷이 이렇게 보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는 크게 우리가 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정보긴 합니다. 이건 통계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너는 2등급까지 가야 돼. 최후의 보루가 요만큼이다. 그 이상을 봐라. 이건데 최후의 보루가 전 내신 2등급이 한다면은 이 최후의 보루는 지킵니다. 분명히.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보루가 수학으로 본다면 대략 한 95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긴 하지만은. 3등급 같은 경우를 한다면은 3등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정도 라인 대학이 될 건데 이 정도 라인까지도 우리가 인서울의 마지막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가 바로 이제 한 90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로 본다면은. 이런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본 거고요. 그래서 자 1등급이 항상 1등급이 유지가 되려면 이게 항상 100점 정도가 유지가 돼야 1등급이 될 겁니다. 분명.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한 95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95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90점 정도가 3등급에 대한 저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이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일단 뭐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90점이 안 되는데 과도하게 공부를 뭐 다른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수학도 학교 내신이 90점이 안 나오는데 선행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학년 내신 대비에 대한 심화 공부에 집중을 해서 내신을 올리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갈게요. 고등학교로 가서요. 2020년 1학기 이것도 코로나 시절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먼저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매 시험 이후에 학교를 다 분석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은 엄청 꼼꼼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먼저 각 문항수에 대해서 각 문항수 난이도에 대한 비율을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이 어느 문제집에서 출제가 됐다까지 저희는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이 학교에서 이런 류의 문제집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내신 대비를 선생님들이 하고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정밀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토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분석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난이도의 비율을 본다면은 자 이게 이렇게 비율이 있죠. 아까 중학교보다는 훨씬 더 상중에 대한 비율이 높죠. 특히 진상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하에 대한 비율이 없습니다. 얘도 올해가 약간 쉬워져서 그런 거지 더 높은 출제로 이게 됩니다. 약간 이게도 좀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보다는 올해가 약간 특이했습니다. 됐고요. 자, 요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각 고등학교 수학 등급입니다. 이번에 2020년 우리가 1학기 때 수학 등급이 되는 건데 올해는 특이하게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과 뭐 등급 점수는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학교 시험 출제 경향이 중간 때는 굉장히 쉬웠고 기말은 많이 어려웠어요. 약간 그런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될 것 같습니다. 광명고등학교에서 1등급은 그리고 요 예상 등급은 저희 학원 재학생들을 성적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본 거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있으면 아마 이게 확실할 것이고 아마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범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트라인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광명 북고는 한 95점 정도, 2등급 90점, 3등급 85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 다 비슷합니다. 수화고도 한 90 근처에서 1등급, 85 근처에서 2등급, 89 3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에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갔니? 요거 볼게요 한번. 요거 뭐냐면요. 광명 북구를 기준했을 때 현재 요렇게 쭉 보시면은 요 등급 받은 아이들, 이 등급 받은 아이들, 이 등급 아이들에 대해서 중학교 성적을 한번 다시 요거로 가봤어요 한번. 과연 얘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해보니까 현재 1등급 받는 아이들은 3학년 때 한 수학 평균 점수가 한 97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학교 시험 문제 어려웠던 철산중학교와 몇 개 학교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평균치를 봤을 때 이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95점, 2등급 95점, 3등급 91점 정도 선이 나왔답니다. 보시면 이게 뭔가 매년마다 거의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적어도 95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받아야지 고등학교 때 가서 2등급이라는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점수가 6, 70 받는 아이들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물론 올해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없겠죠, 분명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다면 중학교 때 한 적어도 95점 이상 받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을 봤을 때 아까 통계적으로 점수를 만든 겁니다. 각 등급별로 본다면은 이 데이터는 나중에 어머니께서 중학교 2, 3학년 때 의미 있게 보실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했을 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볼 때 이 데이터가 조금 중요하긴 할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도 매년마다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2, 3년 정도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간격이요. 1등급, 2등급 차이가 한 6점 정도 벌어져 있고 요 차이가 한 6점 벌어져 있죠. 그래서 진성고 같은 경우는 1등급과 3등급 차이가 보통 12점 근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만약 옆에 운상고 볼까요 한번? 이거 본다면은 요거는 이제 간격이 한 10점 정도, 간격이 한 11점 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1등급과 3등급에 대한 차이가 무려 21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내신 받기가 조금 더 용이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물론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반화는 안 되겠지만은 현 상태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인 겁니다. 이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중학교 2, 3학년이 되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수는 수학은 몇 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부터 95점 받기 위해서 내신 공부를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 초6부터 초5부터 고교 학점제로 바뀌는 교육 과정이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비 고교 학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중1들은 이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야 됩니다.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목군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거 많이 보셨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공통 과목군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 이거 일반 선택부터 공통 교과 과목은 이런 등급 형태로 우리가 내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택이라는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유불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가 작으면은 이 등급이 안 나와요, 무조건. 학생 수가 많으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학종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목 선택을 되게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선택을 잠시 보류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의 학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학 교과목에 대해서 학급을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은 대부분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다 배우게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 본다면은 뭐 기하 선택이 할 건지 여부도 있을 것이고 경제 수학을 할 건지 여부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경제 수학이 광명, 북고와 나머지 있는데 보니까 뭐 광문, 광명, 우탄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경영, 경제, 상경 계열로 가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상경 계열로 가기 위해서 경제 수학을 이수하면 좋겠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학종으로 관점해 본다면은 이건 당연히 성취 ABC로 나오는 성취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고3 때 배워요. 그래서 배우면 좋는데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만약에 광명고로 갔을 때는 경제 경영을 가겠다면은 없는 대신에 뭔가 학생부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뭔가 다른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보실 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 학교에 특화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떤 진로 선택 부분, 전문교과 부분에서 어떤 심화 영어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특화된 학교들도 있을 테고 진성과 그렇죠. 이건 진성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다 듣는 게 아니고 선택하여서 하면 선택하여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이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과학이라는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특화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광명 북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이게 쭉 똑같이 형성이 돼 있다가 여기 보시니까 이제 쭉 있다가 여기 보니까 고급 생명과학도 나와 있죠. 광명 북고 같은 경우는 생명 계통으로 학종 대비를 할 때 이런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부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 특화된 부분인 거예요. 자,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할 겁니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대부분 과목이 다 있는데 약간 특별해 보이는 곳이 여기 소화고 같은 경우에 소화고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은 이게 이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겠죠.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이 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계통으로 갈 친구들은 학생부가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학교별로 특화된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때는 학생 인원수가 되게 중요한 거였죠. 과목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만약에 여기 광명고 부분인 건데 광명고에서 뭐 이렇게 지구과학원이라든지 동아시아사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다 과목이 됩니다. 이거 다 이제 상대평가로 나올 건데 요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이게 딱 7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약 한 200명, 220에서 230명 가량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할 때 요 과목군과 이 과목군에서 내신 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많고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목도 훨씬 내신 맞게 용이하게 되겠죠. 내 진로 과목이 만약에 물리가 된다. 나는 기계공학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 선택을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학생부 종합균형을 위해서 교과목에 대한 어떤 그 컨설팅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학교별로 이런 과목에 대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고 하나 볼까요? 진성고 같은 경우는 이게 50명이 안쪽입니다. 이게 인문입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 윤리사전과 한국지리가 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는 내신에 거의 안 넣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아까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각 교과목마다 선택 과목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학생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 수에 대한 유불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가 정말 완벽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게 있다고 하지만은 광명고 기준 했을 때 학교별로 특화돼 본다면 광명고는 소프트웨어 융합 부분이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을 쭉 커리큘럼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전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프트웨어 융합 부분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같이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광명 북고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쪽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대비할 수가 있다. 명문고는 정보융합, 융상고 융합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 인문사회 쪽 같은 경우 본다면은 소화고 국제화, 운상고 융합 지속 가능성이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소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관계가 되게 좀 잘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예비 고교 학점제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화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고교 학점제가 되게 되면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어학 쪽에 특화시킬래, 우리 학교는 어떤 공학으로 특화시킬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비록 B랑 고등학교 있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교과목이 A 고등학교 있을 때 A 고등학교를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교과목에 대한 내신 산출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가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분석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먼저 내신입니다. 내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등학교 때 내신을 2등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가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봤고요. 수학에 대한 기준점은 중학교 내신 95점이 되겠다. 이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학종 전략을 세울 것이니, 어떻게 수능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것인데, 학교 선택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교과목에 대한 배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수학 교육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